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목요일입니다. 경제에 대한 진단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많이 춥습니다. 춥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우선은 간밤에 나왔던 시장의 지표들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경제 상황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민간 고용, ADP 민간 고용 또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이제 32,000명이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월과 비교했을 때 좀 변동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 10월 달 데이터 나온 거랑 우리가 또 그 전달이랑 네. 비교해 보면 증가했다 줄었는데 꼭 그러니까요. 전달에 또 감소했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 물론 이제 공식적인 뭐 BLS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그 고용 통계 10월 고용 달 건 보고서가 나오진 네. 않지만은 그러니까요. 민간 쪽에서 나오는 거랑 연준이 최근에 베이지북에서 고용과 소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쵸. 지난달보다 약화됐다. 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PMI 보면은 생각보다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노동 지표들은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는 예상한 대로 점점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노동 시장의 내감각 정도는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사실은 우리가 이 노동 지표를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이 그 금리 결정을 할 때 그쵸, 노동 지표를 네. 제일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물가는 그냥 스티키해서 굉장히 뭐 높은 수준에서 있지만은 고용이 더 나빠지면 안 좋은 거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노동 지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약화됐다는 게 아마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데는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배드 이즈 굿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고용 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FOMC 이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베이지북에서 진단했던 부분과 좀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분석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짚어주신 만큼 제 화면으로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 어떻게 점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제 수치까지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30%까지 주저앉았었던 것도 맞아요. 봤었는데 금방 또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 89%로 점치고 있는 시장. 지난주에도 이제 박사님께서 시장의 기대에 어떤 부합하는 수준의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좀 더 분위기는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아무래도 사실 2주 전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단초가 됐던 게 10월 달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인하를 했지만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데이터 그랬었죠. 보고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유보적인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몇몇의 연준 인사들이 좀 금리 인하 어렵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영향력이 있는 윌리엄스 뉴욕 총재, 연은 총재와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디펜던트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동 시장의 통계가 냉각되고 있으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게 아주 주된 그 논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 점을 반영을 해서 점점 그 FOMC 정책 금리 결정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런 인하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높게 점쳐지는 지금 상황. 그런데 이제 연준 내에서 처음에 글쎄요, 이게 타이밍 때문이었을지 도비시안 발언이랑 매파적인 발언이랑 좀 한 주 한 주 걸러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사실 좀 있었잖아요. 이게 좀 그런 만큼 의견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요번에 그 12월 달에 FOMC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아주 그냥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징조는 사실 9월 달에 정책금리 결정할 때 소수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10월 달 의사록을 보면은 10월 달 그 정책금리 결정할 때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쭉 이제 정리한 그 내용이 우리 의사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동결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몇몇의 사람은 인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경기는 좀 뭐 둔화된다고 하고 노동시장은 약화되는데 동결하자는 사람도 많고 또 인하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고 이번에는 또 어쩌면은 더 많이 인하를 해야 된다. 사실 9월 달에 소수 의견이 그랬었거든요. 네. 50bp 내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든 의견들이 다 표출된다고 하면 12월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이견들이 많이 나온 그래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뭐 특별 의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더 중요한 것은 요번 달에 금리를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인하는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종합을 해서 기자회견들에서 우리들한테 이제 전달할지 그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떻게 또 교통 정리를 해주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또 뉴스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내정이 된 것처럼 좀 보도가 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유력하다, 좀 강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에 점점 더 속도가 붙어서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케빈 해시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면 약간 친트럼프 인사로서 금리 인하 횟수를 아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오가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은 되게 불편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어떤 뭐 사람이 오든지 어떤 정책을 하든지 시장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백한 그쵸, 분명한 이러한 정책의 기조인데 이제 뭐 백악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세라고도 얘기하고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니까 그리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고 이런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점을 찍고 어제부터는 뭐 블룸버그 뉴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외신에 보면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장은 케빈 해시시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도권을 굉장히 행사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연준 의장이라는 그 직함은 뭐냐면 뭐 통화결정회의를 주재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 기자회견 같은 거 이런 데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할 때마다 더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정책을 얘기한다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대부분 우리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위험 자산한테는 금리 내려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일면 주식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 투자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완화적인 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거다.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면 궁극적으로 국채금리, 특히 장기금리가 올라가거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궁극적으로는 뭐 내년 말 후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 점 때문에 채권 시장도 이런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그렇다면은 점점 연준이 이번에도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완화적인 정책이 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짙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일지 달러가 사실 한 9거래일 정도 약세를 좀 가져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99선 살짝 물러나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66원 선에서 어제까지 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런 달러의 기조와 우리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사실 달러 원 환율이 1,480원 넘어가면서 1,500원이 뚫히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떤 달러 원 환율의 고공행진
이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중에 제일 큰 것은 국내 내에서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달러 원 환율을 올려준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수요 증가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사학개미다. 근데 국제 수지에서 나오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언제부턴가 우리 국내에서 해외로의 그 자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일 최근에 일어난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환 당국에서 높은 환율이 더 오버슈팅하지 않게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국민연금에 그쵸. 선물한 해지라든지 또 통화 수합이라든지 한국은행과 이런 얘기가 있고 더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엔화가 지금 강세되고 있잖아요. 달러 원화와 엔화가 동조를 하고 있는데 동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특히 지난 10월 달부터 보면 엔화 약세되면 원화도 약세, 엔화 강세되면 원화도 강세 이러는데 맞아요.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화가 지금 뭐 157엔까지 갔다가 156엔으로 좀 내려온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엔화 약세가 주춤한 것이 또 달러 원 환율에 어떤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엔화에 대해서는 진짜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일본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지금 원달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모건 스탠리에서 원화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금통의 움직임도 같이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다가오고 한국의 통화 완화 주기 종료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제 최악의 시기는 지나간 것 같다. 그럼 이 부분도 조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원화가 더 강세가 되든지 아니면 달러화가 더 약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미국에 있어서의 연준에 있어서의 정책금리 인하가 케빈 헤셋 위원장이 연준 의장이 되면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우려는 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 특히 그 인하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폭이 커지게 되면 지금 연준에서 지금은 고용을 우려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를 내리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중금리 정도에서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3.5% 이상에서 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의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정도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달러의 약세 정도 아니면 달러 인덱스 이 부분이 100 언저리에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건 벌써 이전에 117에서 100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달러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국내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상수지와 금융수지에서의 자본 외화 유입과 유출의 어떤 그 비율을 볼 때 유출 부분이 더 클 가능성이 커서 달러 원 환율이 더 빨리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이제 멈췄지만은 그렇다고 원화가 우리가 달러 원 환율이 높았던 거를 우려하면서 달러 원 환율은 1,300원대로 가야 돼. 1,300원대. 1,300원대 가기가 좀 굉장히 너무 옛 이야기 같네요, 이제. 멀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큰 폭으로 움직임하기에는 분명 미국에서도 연준에서도 물가를 지금 뭐 외면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요. 잠깐 우선순위가 지금 고용이 올라와 있을 뿐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원달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주 초에 주말 지나면서 나왔던 보도 중에 이 기업에서도 달러를 쌓고 있다. 한 달 사이에 기업의 달러 예금이 20%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여기에도 그러면 앞으로 조금 어떤 내역을 제출하게끔 약간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의 수준을 조절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게 있고 언어로서 네, 구두로서 구두 개입이 있고. 구두 개입이 있는데 구두 개입의 아주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정부도 외환 당국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을 좀 시장에 좀 내놔가지고 달러 원 환율이 내려가는 거, 달러를 공급을 해서 달러 네. 원 환율이 내려가는 걸 원하고 있지만은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달러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투기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우려하는 것처럼 또 있을 수 있는 또 외화 수요를 또 자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는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미국의 FOMC를 소화하고 나면은 이제 일본의 BOJ가 그 다다음 주 일정으로 18일, 19일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우에다 총재의 발언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최근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네.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의 분신이다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도 쓰지만 완화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걸 주저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본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디플레이션 경제가 아니고요. 저성장 경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는 3%대 있고요. 우리보다 높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로 전기 대비로도 물론 3분기 때 마이너스지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하면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하면 1.6% 성장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1%라고 하면 훨씬 뛰어넘죠. 우리보다 상황은 좋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죠. 우리는 금리 내린다, 못 내린다 고민하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일본 중앙은행이 다카이치 내각의 그러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다카이치 총리 내각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차피 올려야 될 거면 네. 먼저 올려놓고 시작하는 게 더 부담이 적지 않냐. 왜냐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을 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뒤에 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BOJ가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엔화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확실히 앞서서도 이제 엔화가 좀 더 강세로 흐름을 살짝 바꿔가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 작년의 공포를 좀 떠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영향을 또 한 번 받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우려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청산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 하면은 낮은 금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아주 금리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해외 투자 자금이 엄청 많잖아요. 해외 자산이. 근데 만약에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정책 금리 수준이 0.5%거든요. 이거 12월 달에 올리면 0.75%예요. 근데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 그렇죠. 거의 1.9%까지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게 아마 2008년 이후 최고라고 그러나요? 엄청 높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이 몇 번의 금리를 더 올려서 최종 금리가 지금 1.25에서 1.5%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종 금리가.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75bp를 더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져와야 돌아오죠.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는 금융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 글로벌한 그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중앙은행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점진적으로 청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일본 국채 금리가 최근에 나온 IMF 그 논문에 따르면은 일본 국채 금리가 100bp 1% 올라가면 1%포인트 올라가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채권 금리가 크게는 10bp 한 10분의 1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외 자산이 팔릴 가능성, 채권이 팔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외국인의 우리 주식 매도에서도 이러한 엔캐리 어떤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징조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의 어떤 영향력까지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 지금 일본의 저희가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 진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 채권 시장에서의 동향이 미국 국채랄지 글로벌 채권 시장의 영향력까지도 저희가 좀 체크를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낮은 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잖아요. 정책 금리. 네. 이런 거의 0%의 금리를 조달을 해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산된다. 팔고서 다시 일본으로 환류하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채 금리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정말 대로. 크게 충격을 좀 받았었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뭐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앞서 말씀 중에 이제 일본의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하느니 3분기 GDP 1.3% 성장했다라는 부분 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 물론 세계의 경제 성장률도 조금은 둔화할 것이다 내년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긴 했지만 여기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점, 내년 잠재 성장률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우리 보통 추정을 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8%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OECD가 이제 내년도에 1.7%로 네. 내려간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하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장률이 2%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고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우리 경제의 어떤 활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건데 그 원인은 우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고령화 뭐 또 아니면은 그 저출산 이런 문제로 노동력이 지금 줄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산업 내에서의 어떤 이노베이션이 작기 때문에 또 투자가 줄고 있고 그리고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개혁 같은 것들이 지연이 되면서 또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아지는 잠재 성장률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쓴다 그러면 재정 정책을 쓰든지 통화 정책을 쓰는데 이렇게 경제가 활력이 낮아졌을 때는 확장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처럼.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727조 정도, 730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전년 대비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국가 부채 이게 약 한 52% 정도 되는데 국가 부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금리를 좀 더 내려서 경제의 어떤 부담을 줄이고 싶은데 금리 내리면 가계 부채, 부동산 문제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 개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잘 되길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더 그다음에는 우리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AI라든지 아니면 산업 쪽에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내년을 어떤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지금 구조 개혁 그리고 어떤 규제 완화 신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발끈을 묶고 달려가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도 금이나 은, 구리까지도 선물 가격이 정말 가파른 상승세 가져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뭐 금에 대한 투자는 뭐 귀금속, 은도 그렇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7에서 100까지 내려오면서 네, 또 올해만도 거의 한 10% 정도 절하됐다고 하면 그만큼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모든 원자재는 다 달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요지가 있죠.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된 데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즉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인데 금융자산에서의 소득, 이자 소득이 떨어지니까 다른 또 투자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 은, 구리는 산업재잖아요. 금도 반도체에 들어가고요. 은은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만 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는 은보다 싸지만은 또 굉장히 또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경기 지표의 역할도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통화 정책, 달러의 약화, 그리고 산업적인 요인들이 다 반영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서 이러한 긍정적인 프리미엄들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더 가파른 기울기를 예상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보수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진단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